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인민해방군이 타이완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상륙하는 데 성공하면 그건 시간 문제지 결국은 중국이 다 점령할 거다. 미국이 과연 전쟁을 불사하고 타이완에 가서 중국과 전면적으로 붙을 거냐. 그래서 일본의 일각에서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미국이 우리 보고 몸빵하라는 거 아니요? 그래서 진작부터 일본의 일각에서는 우리는 한국의 50만 병력을 잘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 처음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 비가 많이 오는 날 일부러 저희 와이스트릿 출연을 위해서 중국에서 여의도까지 와주신 거는 아니지만 오신 김에 저희도 같이 들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고맙습니다. 이철 박사님이 최근에 책을 내셔가지고 그렇죠? 근데 무섭습니다. 그렇죠. 예. 이미 시작된 전쟁이어가지고 조금 무거운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딱 이제 한중 간의 지금 분위기도 조금 엄혹하고 특히 우리가 항상 맞대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는 더 그렇고 그 이야기를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 봐야 될 텐데 우선은 현안에 대한 거 먼저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제 이런 책 쓰시고 중국에서 활동하실 때 괜찮으신지. 왜냐하면 이번에 중국에서도 반간첩법이라고 하나요? 그 보안법이 엄청 강화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디 사진 하나 잘못 찍어도 잡혀갈 수 있다라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일까요? 네, 그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원래 그런 활동을 하면 원래 잡혀갔어요. 마음만 먹으면, 중국 당국에서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먹었다기보다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중국의 그 정보 관계된 그 법이 원래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 예를 말씀드리면요. 중국의 공문 같은 경우에는 맨 위에 빨간 색깔로 이 중국 정부 문장이 이렇게 딱 찍혀 있어요. 그리고 제목이 이제 붉은 글씨로 이제 인쇄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홍두 문건이라고 그래요. 붉은색으로 문서 머리를 장식했다 해서 홍두 문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공문이에요. 관공서의 문서는 복사하면 잡아갑니다. 그리고 복사기를 빌려줬다든가 복사하게 해준 사람도 잡혀가고요. 공문을 그냥 복사하기만 해도요? 그래서 전에 그 회사에서 일할 때 보면 한국 본사에서 야, 그거 복사해서 가져와 이러는데 큰일 날 소리인 거예요? 그게 복사를 하면은 이제 감옥 갈 결심을 하고 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이철 박사님은 한국 대기업의 중국 법인장도 하셨고 그렇죠? 대기업 그 사업 활동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제 본사에다가 그건 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못 구하니까 이제 핑계를 대는구나. 뭐 대체로 이렇게 반응하시죠. 이건 하나의 예고요. 그런 식으로 그 정보 관계된 것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원래 돼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 정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정비가 되고 있다. 그건 어떤 의미일까? 그럼 더 명문화시킨다라는 거예요? 투명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국 정부가 사람을 잡아가면 잡혔나 보다지 거기다 대고 왜 잡아가니 감히 이럴 사람이 없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분쟁의 대상이 자꾸 이제 서방 기업, 서방 사람이 되다 보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가만히 안 있는 거죠. 왜 우리 국민을 잡아가냐? 왜 그 수색을 하냐? 왜 조사를 하냐? 그럴 때 서로 말이 잘 안 통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법으로 무슨 법에 의해서 잡아갔다. 무슨 법에 의해서 조사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렇다 해도 이제 그런 시각의 차이는 줄어들지 않겠죠. 왜냐하면 중국의 법은 굉장히 느슨하게 정해놓고 집행하는 사람이 재량껏 하게 돼 있는데 그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재량이라기보다는 네 마음대로구나 이렇게 느낄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번에 더 그냥 명문화 되는 거다. 사실 그 예전에도 보면은 약간 좀 테슬라가 좀 마음에 안 들 때 테슬라 차량 이용해서 여기저기 다 찍고 돌아다니는 것 아니냐, 사진 찍어서 이미지 다 저장하는 것 아니냐라고 한
1년 전쯤에 또 이렇게 중국 정부가 시비를 건 적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거는 사실은 시비는 아니죠. 예. 왜냐하면 원래 중국 법에 예. 그런 식으로 중국 내의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면 네. 그건 무조건 중국 내에만 저장을 하게 돼 있고 중국 국토 바깥으로 못 나가게 돼 있습니다. 데이터를. 네. 그런데 테슬라가 테슬라 차량들이 네. 찍고 있는 그 화면들을 예. 클라우드에 옮기는데 예. 그 클라우드에 옮긴 거에 백업을 미국 클라우드에 갖다 놓는다. 예. 그러면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 법을 위반한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 관광객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현지에 있는 한국인이라든지 아니면 외국 사람들이 예. 굳이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사진을 찍다가 네. 그 안에서 혹시나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거 안 될 만한 거 또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모르고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가이드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면? 그런데 그건 사실 예. 상식적이에요. 상식적으로 예.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예.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에는 중국 공안들이 많이 거의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통제를 하고요. 네. 그런데 사람이 없고 외진 곳인데 네. 중국에 부대 시설이 있다거나 네. 민감 시설이 있는데 왜 중국 사람들도 잘 안 오는 곳에서 와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냐? 그건 의심할 만하죠. 네, 그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딱 그냥 관광 코스만 잘 다녀야겠네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상식적으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네. 최근에 중국 정부가 네. 미국의 실사기관 컨설팅 펌들을 좀 조사를 하고 다구쳤어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 이 중국 기업들이 우리 기업가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중국 회사가 뭐 자기네들 크다고 그러고 예. 뭐 이런 회사도 여러 군데 있고 네. 창고도 여러 군데 있다고 하는데 이건 맞아?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나 잘 못 믿겠어. 네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는 거래 안 할래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네. 이제 서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중국에 나가 있는 조사 회사들한테 그걸 의뢰를 합니다. 이 회사가 정말 어떤 회사인지 조사를 좀 해줘. 네네네. 정말 이 회사가 이런 거 만드는 거야? 믿고 거래할 수 있는지.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 사람들 생산량이 그 정도 돼? 네. 창고가 그렇게 큰 게 많이 있어? 주인이 그 회사 맞아? 그렇죠. 우리가 만난 그 사람이 사장 맞아? 이제 이런 것들을 조사해달라고 그래요. 예. 예, 그런 거 조사해달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 회사들이 이제 그걸 조사를 합니다. 예. 근데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 중국의 옛날에 이제 뭐 공안에 있다든가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인맥 관계가 넓은 사람들을 고용하기도 하고 네. 또 미국 본사에서 나간 조사관들이 있기도 하고 네. 이 친구들이 가서 뭐 현장 조사하고 실사하고 막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이제 80~90%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네. 이 친구들이 좀 과하게 조사를 하거나 또는 정상적인 조사 활동인데 중국 측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이제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충돌이 생기게 되면 중국 정부는 무조건 자기가 옳은 거죠. 네. 그래서 막 조사를 하는 겁니다. 왜 여기까지 캐고 다녀? 예, 왜냐하면 그 조사 기관에 이거는 제가 하는 말도 아니고 중국 정부에서 하는 말도 아니고 미국의 미디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조사 기관이 어떤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됐느냐라는 네. 거를 중국 정부 관원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네네네. 중국의 예를 들어 J-20 전투기가 몇 대 있냐, 네. 어느 공항에 몇 대가 있냐, 네.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 기업이.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이거는 기업 활동이 아니다. 이건 스파이 활동이다. 지금 남의 나라 전투기 몇 대 있는지 왜 궁금해하냐. 예. 그리고 그 회사를 가서 뒤져보니까 네. 중국 정부의 중요한 인물 네. 약 2,000명 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져 있었다. 오. 이들 뭐 하는 거냐 지금. 이제 이런 사건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거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기분 나쁘고 네. 위험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지점이 있는 거네요. 네네,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냥 뭐 미국이 그런 하는 거는 첩보 활동 정당한 거고 중국이 하는 건 다 나쁜 거 약간 이렇게 또 보실 수도 있는데 그건 각국의 입장마다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의뢰해서 조사하지도 않고
예, 대가 내 친구가 그러는데 그렇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의사결정을 하니까. 그렇죠. 현지에 있는 뭐 현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들어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기사들을 보면은 중국의 그 반간첩법 때문에 괜히 여행 잘못 갔다가 잡힐 수가 있어서 여행을 취소하는 사람이 생긴다거나 여행사들도 중국 여행 상품 좀 축소한다라거나 이런 보도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아,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이게 또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미국, 특히 미국, 그러니까 서방 국가 중에 이제 중국과 이제 날이 서 있는, 그래서 서로 위태위태한 지금 그 텐션이 걸려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제 중국 외지간하면 가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과거 중국이 수차례 외교적인 사건이 생길 때 자기들의 협상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별 이유 없는 것 같은데 상대방 국가 사람을 구금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쉬운 예로는 그 유명한 화웨이의 CFO 멍완웨이라는 여자분, 그분이 이제 체포가 돼서 국제적인 사건이 됐잖아요. 그때 그 잡힌 국가가 캐나다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캐나다 보고 내놔 사람 이렇게 했죠. 왜 우리 기업인을 잡아서 구금하느냐. 근데 캐나다는 그건 미국과 캐나다 간에 무슨 조약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선 그건 난 모르겠고 우리 국민을 잡아다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중국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캐나다 사람 4사람을 체포해서 감금을 했거든요.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는 간첩 혐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데 분명히 무슨 어떤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는지는 얘기 안 했고. 근데 그 속이야 모르죠. 아무튼 나중에 아마 그러면 1대4로 교환하자 뭐 이런 식의 그 협상을 도모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이런 일이 있고 하니까 아무튼 사이가 나쁜 상태에서는 조심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잡힌 사람들은 뭐 실질적으로 죄가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저 재수 없으면 내가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태도를 취하잖아요. 날이 서 있죠. 그래서 우리 그 외교부 장관께서 중국이 그 평화적이 아닌 수단으로 현상을 바꾸려고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용납하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봐라. 이제 이런 감정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예요? 지금 한국에서 느끼는 중국의 불만과 이 감정, 끌어오른 감정은 큰 차이가 있어요. 중국은 지금 매우 그 분노해 있는 상태고, 근데 한국에서는 뭐 하던 일을 계속 해온 것으로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약에 조언을 해주신다면 실질적으로 중국 현지 여행 가시는 분들도 그래도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진 찍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들의 민족 감정을 건드릴 수 있을 만한 언행은 특히 요즘은 삼가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조심해서 나쁠 거는 없는 거고. 혹시 그 두 나라 사이에 중국하고 한국 사이에 개별 관광은 그래도 좀 개개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체 관광이나 이런 거는 올스톱 된 지가 오래잖아요. 거의 사드 이후로. 이게 지금 정상화될 가능성은 당분간 없다고 봐야죠. 제로인가요? 제로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겁니다. 최근에 그 국내 증시에서 그러니까 중국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여행 관련주들 특히 중국인들이 많이 와서 조금 돈을 벌어야 되는 뭐 카지노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주가가 막 작살이 났습니다. 이거는 특히 단체 관광은 중국 당국에서 허락을 해줘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질문을 많이 듣거든요. 뭐 중국에서 그럼 단체 관광을 못하게 하는 거냐? 그냥 뭐 기업에서 이렇게 알아서 갈 수는 있는 건데, 그렇죠? 뭐 포상 관광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을 규제와 통제
예.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놓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규제와 통제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뭐 미국 같은 이런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네. 규제라는 게 딱 있고 규제에 대한 정책이 있어서 또 법률이 있든지 네. 하여튼 뭐가 딱 있어서 거기에 거슬리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이라든가 이런 규제는 이게 허술하고 그 대신에 그 허술한 빈 공간을 재량권을 가지고 운영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재량에 의한 운영, 통제가 네. 그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인데 네. 지금 소위 말하는 한한령이라든가 단체 여행의 제한 같은 거는 네. 그렇게 명시적으로 뭐 중국 정부가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고 공시를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네. 대부분의 그 여행이라는 것이 여행 상품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네네. 여행 상품을 등록을 받아주고 그걸 허가를 해주는 거는 중국 정부고 중국 정부의 방침을 결정하는 건 중국 공산당인데 다 사실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에 있던 사람이 정부에 가서 일하고 정부에 있던 사람들이 그 기업에 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다 매일 저녁에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사이인데 네. 요즘 분위기가 아니야. 그러면 오케이. 형님 그런 겁니까? 요즘 안 좋아. 당분간 안 하는 게 좋겠어. 그러면 안 하는 건데 거기다 대고 만일에 기자가 마이크 들이대고 중국 정부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예.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나요? 애매모호하네요. 예. 그럼 네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거냐? 그것도 아니고. 나 혼자 독박스라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답변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싶은데 확실히 규제와 통제 예. 이 개념을 좀 잘 알고 있어야겠네요. 예. 근데 중국은 확실히 규제보다는 통제 국가인 거고. 예. 야, 그 한한령도 약간 그런 것 같은데. 네. 뭔가 푼 것 같은데 안 푼 것 같고 풀어준 것 같은데 안 풀어줄 것 같은. 네. 근데 약간 최근에도 보면은 몇몇 게임 회사들의 판호라고 하는 현지 허가가 나오기도 하고. 네. 어떤 연예인이 초청받아서 가기도 했다가 누구는 갑자기 출연 금지를 당하고 예정됐던 출연분 이게 또 취소되기도 하고 근데 또 누구는 또 다시 초청을 한다 하고 그래서 이게 한한령이 남아있는 건지 풀린 건지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그게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명시적으로 야, 한국 배우는 쓰지 마. 이렇게는 안 한 거죠. 그러나 이제 당의 정책과 정책 방향에 따라서 알아서 착착 돌아가는 거죠. 그런 와중에 중국 기업이든 한국 기업이든 돈 벌고 싶은 건 똑같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저 배우를 데려오면은 이거 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 사람은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잘 아는 그 정부 부처 사람이나 당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요번 건 뭐 별일도 아닌데 한 사람 정도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럼 평소에 예쁘게 놀던 아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럼 이번 한번 해보든지 뭐 요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막 대한민국 뉴스가 막 떠들썩하면서 와 드디어 한한령이 풀리네. 이제 우리 연예 업계가 이제 녹아 터질 것 같네. 이러면 처음에 한번 그렇게 해보든가 했던 그 양반께서 너 일로 와봐. 이런 다음에 이 녀석이 지금 너 지금 나를 뭐 내 목 자를 일이냐? 뭐 이렇게 되겠죠. 와, 그런 거였구나. 야, 그래서 사실 그 현지 문화나 현지인들의 생각을 알아야 되는데, 왜냐면 저도 기자지만 저도 그래서 한한령 풀리나 이 기사를 한 3년, 4년 전부터 계속 썼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근데 사실상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안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현지에서 그런 식으로 통제를 하고 있으니, 우리 입장에서는 또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쭉 갈 수밖에 없다고 보세요, 혹시?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정부의 기조가 과거와는 지금 확 변했잖아요. 많이 달라졌죠. 이젠 중국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니까 지금 상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중국 정부가 설령 허용을 하더라도 그 연예 회사나 그런 미디어 쪽에서 그런 액션을 취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당수의 중국인들의 감정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상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산당, 뭐 당직자들뿐만이 아니라 대중들, 국민들이요.
그 인민들이라고 하나요? 예. 네네.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아져 있는. 네, 지금은 매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죠. 그것도 되게 순화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마음이 상해 있다 정도면. 네. 그러니까 아니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중국에 대해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는데. 네. 일단 그러면 중국이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 현재 대한민국의 이 정부 스탠스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평가를 하나요? 처음에는 그 갈피를 못 잡았던 것 같아요. 아, 처음에는 약간 헷갈려 하다가. 예. 도대체 뭐지? 처음에는 완전히 친미로 돌아서는 건가? 예. 왜냐하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 시에 이제 왕치산도 오고 그 다음에 그 리잔수 당시 전인데 네. 그 주석도 오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한국 정부로부터는 굉장히 그 찬바람 쌩쌩 부는 그런 대답만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정말 보수 정당이 집권을 하니까 각을 세우나 보다. 네네네. 이랬는데 낸시 펠로시 의장을 홀대를 막 어떻게 저런 식으로 홀대를 할 수가 있지 싶게. 맞아요. 그때 되게 논란이었죠. 그래서 뭐 대통령이 안 만났어요. 예, 전 세계도 놀랐고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설령 적군이 온다 해도 저렇게는 안 할 텐데. 그래서 그러면 다시 뭔가 얘기가 될 수 있는 건가? 네. 뭐 이랬다가 그래서 갈팡질팡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좀 맥락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보고 있는 중국 정부 시각에서의 현 한국 정부는 자기 판단이나 이런 거가 없고 그냥 미국과 일본의 지휘봉에 따라서 춤추는구나. 이제 이런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판단보다는 미국과 일본의 스탠스에 따라서 그냥 비슷하게 가려는 한국의 모습 정도로. 예. 이제는 근데 그 인식이 확실히 된 거네요. 뭔가 헷갈리고 지금 한국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려는 거지라고 이제 중국 입장에서 헷갈려 하기보다라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우리 정부에서 또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린 중국을 적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잘 평화롭게 서로 경제 발전 동원하면서 그러자는 거다라고 그랬더니 바로 다음 날 중국 관영 매체에서 너희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냐? 어차피 미국 입장 바뀌면 또 너희는 입장을 바꿀 텐데 뭐 이런 식으로 그 논설이 나오고 그랬죠. 약간 그게 그럼 그 남녀간의 관계에서 밀당이라는 거 아시나요? 밀고 당기기. 아니요. 약간 그런 거는 그렇게 인식하지는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거에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드느냐면요. 한국의 그 히트친 영화 중에 범죄 도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마동석. 예. 거기에 넌 뭐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더라? 전 까불인데요. 네네. 그래서 한 대 탁 맞는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한국 볼 때 그런 느낌인 겁니다. 범죄 도시의 까불이? 예. 그러니까 뭔가 나랑 상대할 만한 덩치 큰 적은 아니고 그냥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약간 귀찮은 존재. 그러니까 뭐 왜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이제 상대방 두목은 뭔가 캥기는 것도 많고 좀 좋게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옆에 있는 부하가 야 우리 형님이 어떤 형님인지 알아? 뭐 이제 이래가면서 나서는 거 있죠. 딱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 자체는 중국을 어쩔 능력이 없지만 우리 미국 형님이 말이야 뭐 이래가면서 약간 그런 이미지죠. 그렇죠. 뭐 예부터 역사적으로도 중국은 뭐 한국을 약간 좀 이렇게 작게 봐왔었고.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면 밑에 댓글들이 어떻게 달리냐면 이 중국 공산당의 앞잡이 저놈은 뭐 친공이야 뭐 저놈은 좌빨이야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거든요. 제가 중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지. 제가 중국에 대해서 뭐 그 찬양 고무 활동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부터
뭐 자꾸 이제 앞잡이를 가려서 보려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몸속에. 하도 그런 거에 옛날에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고 우리 이철 박사님은 앞잡이는 아니고 본진입니다. 본진. 본진. 예. 본인 잡이. 그래서 저는 현지에 또 지금 중국에 살고 계시니까 베이징에 살고 계시니까 현지인들의 생각 또 우리 입장에서 아까 그 통제 한한령에 대해서도 생각지 못했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중국의 방식대로의 인식을 또 우리는 듣고 싶은 거여서 더더욱 이철 박사님을 모신 거죠. 또 하나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실 우리가 나토 일원은 당연히 아니죠. 중국은 혹시 우리나라가 나토에 참석한 걸 보고 회의만 참석한 건데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게 회의만 왜 참석하는데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 생일 파티에 혼자 갔는데 와서 하는 말이 파티만 간 거야. 난 그 남자의 여자친구하고 그 남자애하고 사귀는 건 아니야. 그러면 남자친구가 그렇게 묻는 거죠. 또 여자친구도 아닌데 거기 왜 갔어? 기분 나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죠. 물론 뭐 우리가 뭐 중국하고 뭐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만 남녀 관계는 아닙니다만 그렇죠. 그래도 신경이 쓰인다라는 거죠. 아니 그 이전에 제가 한 가지 단어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대상만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상만보요? 대상 큰 코끼리는 만보 천천히 걷는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미국 같은 국가는 이렇게 촐싹거리지 않죠. 그래서 어떤 그 국가 전략과 외교 이런 것들을 펼칠 때 큰 전략, 큰 국가 목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다듬어가면서 한 발 한 발 이제 그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은 인도 퍼시픽 전략이라는 걸 세우면서 거기에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중국에 군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은 일본, 한국 3국이 연합해서 대응하겠다. 그랬더니 일본은 형님 저를 믿으십시오. 뭐 우리는 뭐 먼저 공격도 하고요. 이번에 아주 뭐 형님 나서시면은 뭐 우리 전군 동원해서 뭐 같이 한판 뜨겠습니다. 라는 스탠스를 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너희는 그러지 마. 최소한 중립을 지켜다오. 이랬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 한미일 군사 동맹 내지는 어떤 조약까지는 안 갔지만 중국은 그걸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 태평양에 끌어오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또 보내고 이번엔 또 간다네. 그리고 한미일 군사 합동 훈련을 상해 앞바다에 와서 하고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도장만 안 찍었지 한국은 이제 미국, 일본과 함께 우리하고 한번 붙겠다는 거구나. 도장만 안 찍었구나. 지금 현재 이런 상태가 돼 있어요. 그러니 한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으로 좋은 눈으로 보기가 어렵죠. 근데 사실 그거는 뭐 군사적으로도 우리나라는 미국의 이제 동맹 국가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그래도 혹자들은 경제와 뭐 군사 외교는 좀 나눠서 봐야 하지 않느냐, 나눠서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라고도 조언을 하는데 사실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아니요, 그 말은 어폐가 있어요. 어폐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럼 거꾸로. 북한하고 중국이 인천 앞바다에 와서 합동 군사 훈련하고 동해 쪽에는 러시아 함대가 와서 같이 군사 훈련하면 우리는 그건 뭐 저 두 나라가 원래 그 군사 협정이 맺어져 있잖아. 그렇게 할 일 아니야? 그럴까요? 입장 바꿔서 보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좀 견강부회예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미국의 압박 속에 지금 촉각이 이렇게 곤두서 있는 중국한테 우리는 옛날부터 군사 협력을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느껴질 리가 없죠. 이제 8월이 되면은 미국에서 바이든, 기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텐데 저는 거기서 아마 그 3국 군사협력 관계된 어떤 진전이 발표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한중 관계는 또다시 굴곡을 겪겠구나.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복잡한 이야기로 더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북한이라는 존재가 예. 계속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미국하고 일본의 협조를 계속 받아야만 하는 거고 때때로는 그렇죠. 그 지원 없이는 또 우리가 안보상으로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같은 편을 삼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논리는 그 중국에서는 그야말로 일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한국하고 싸워서 싸움이 일어난다. 예.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이나 한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봤을 때, 예. 중국에서 봤을 때는 예. 북한이 절대로 대한민국을 침략할 리가 없어,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능력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북한은. 예, 무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애들은 비실비실하고 뭐 기름이 없어서 훈련도 못 하고 그런 처참한 상태에 있는 그런 기하선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 뭐 세계 군사 랭킹으로 따지면 10위 안에 들어있는 예. 대한민국을 공격을 한다고? 그럼 만일에 전쟁을 일으키면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며칠이나 되겠냐 걔네들이. 예. 하루 싸우면 총탄 다 떨어지겠네 기름하고 뭐 이제 이런 눈으로 보는 거죠. 핵은 있지만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핵도 한국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죠. 한국을 대상으로 한 거면 뭐하러 ICBM 만들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런 중국 앞에 와가지고 우리는 북한의 위협 속에 있어서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아주 누구를 바지 저고리로 하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누굴 바보로 하나? 네, 그렇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확실히 네. 한미일 동맹은 네. 그냥 중국 견제용이라고만 보고 있는 거예요. 견제용이 아니라 이제 사실상 이제 적국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죠. 적국으로? 예. 그냥 단순한 견제가 아니라. 예. 여기에서부터 이야기를 조금 이제 책에 있는 예. 내용으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책 서문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이철 박사님이 쓰셨습니다. 이 책의 결론은 여러분이 읽기를 거부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이야기일 수 있다. 라고 이거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철 박사님이 직접 서문에 쓰신 겁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제 이 책은 시작이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다로 시작을 하고요. 그러니까 북한은 왜 전쟁을 일으킬 예. 수밖에 없는가 이렇게. 끝나는 거는 저희가 북한을 공격한다로 끝나는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무서워.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모두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제 이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걸 일단 전제로 질문도 드려볼게요. 근데 책에도 쓰셨는데 중국이 타이완 그리고 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기 전에 북한이 남한을 먼저 공격할 것이다. 네. 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네. 우선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전쟁의 위험과 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 한국이 휩쓸리게 되는 정도가 굉장히 위험하고 그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인식이 낮은 것 같아서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우리나라는 조금 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안보 그러면 맨날 북한을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도 뭐 반경 500km 정도만 놓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먼저 무슨 한국을 공격해서 전쟁을 몇 달이고 계속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의 우리의 그 안보 정세라는 거는 남북한 이렇게 한반도 안에서 보면은 잘 안 나오고요. 아하. 지금 우리의 이 동북아의 지정학적인 문제의 그 주역들은 어디까지나 미국과 중국입니다.
거기에 러시아와 일본이 조연급으로 들어오는 거고 사실 한반도는 이 슈퍼 강국들의 다이나믹 속에서 지금 거에 따라서 영향을 입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안보나 우리 외교가 그런 시각으로 잘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일반 사회 인식도 그렇고요. 그러면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려 할 때 네. 사실 이 두 나라가 싸워가지고 뭐 게임이 되겠습니까? 네. 국력의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네. 한국과 북한만큼이나 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양안전쟁이라고 부르지만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중국과 미국 간의 전쟁이 되겠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네. 타이완을 공격하려 할 때 가장 걱정이 되는 상대가 미국인 거고 예, 미국 옆에서 형님 하고 있는 일본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미국과 일본을 막을 것이냐. 네. 가로 열고 한국이 여기에 끼일 수 있겠구나. 가로 닫고. 네.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돌이켜서 생각해보시면 저희가 6.25를 겪을 때도 예. 북한이 막 한국을 밀고 내려왔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뭐 부산까지 밀렸을 때 중국은 그때 타이완 공격을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병력을 전부 그 타이완 맞은편에 있는 복건성으로 집결을 시켰죠. 네. 그런데 뭐 인천 상륙작전 일어나고 다시 연합군이 착 북한을 치고 올라온 거예요. 예. 이제 조금 있으면 압록강 두만강까지 닿게 되는 거예요. 당시 메가더 장군은 네. 중국 이번 기회에 진격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중국이 이건 안 되지 하고 병력을 부랴부랴 옮겨서 한반도에 투입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현재 상황을 볼 때도 지금 타이완을 공격을 하려고 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미군이 어디입니까? 일본 오키나와랑 주한미군. 그렇습니다. 네네. 거기에 몇만 명이 와 있죠. 예. 일본에는 7함대가 와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50만 병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중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국가 전략을 짜겠다. 근데 이것도 자기들끼리 한 얘기가 아니라 대외적으로 공포를 한 거예요. 예. 알아들으라는 소리인데 우리는 알아듣지 않았죠. 이 정도 얘기하면 좀 알아들어라 이건데 우리는 계속 뭐 일단은 평화로운 세상에서 설마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그 중국의 딜레마가 생기는데 네. 타이완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지금 타이완과 중국 본토 사이에 180km의 바다가 있어요. 180km. 예, 이걸 넘어가는데 이제 몇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 사이에 미국 본토에서는 병력이 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 데서 날아올 수 있는 거리가 비행기 항공 거리로 2시간 거리입니다. 예. 그것이 현재 필리핀 루선섬이기도 하고 오키나와 기지이기도 하고 한국에 있는 미군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대들이 조기 참전이 어렵도록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혹시라도 움직일 수 있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이런 부대를 병력을 묶어놓을 수 있을까? 거기에 유력한 수단이 존재하는 거죠. 이미 북한이라고. 그러니까 중국이 먼저 주한미군을 건드리거나 하면 그건 뭐 그 세계대전이 나겠죠. 그러나 북한은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무력 시위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한 발자국만 더 나가봐. 한 발자국만. 네네네. 그래서 한국군이 만에 하나라도 뭐 그 양안 전쟁에 군대를 보낸다거나 이런 생각을 못 하도록 한반도에 묶여 있도록. 더 좋기는 주한미군도 묶여 있도록. 한국 사람들이 아니 우리를 보호하지 않고 어딜 가려고 그래 지금 이 시국에 라고 주한미군도 못 나가게 만드는 그 상황을 좀 만들어줘봐. 그러면 내가 식량도 주고 달러도 좀 주고 뭐 많이 도와줄게. 북한한테. 예.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인 즉슨 양안 문제, 양안 관계, 양안 혹은 전쟁. 중국과 타이완만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북한과
이제 북한이 남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다. 절대 분리해서 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우리 시각에서 보면 북한이 자기가 혼자 결정해가지고 남한을 친다. 이런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요. 그보다는 미국과 중국과의 충돌에 의해서 그 장기판상의 장기 알로서 북한이 이용당할 수 있고 또 어떤 의미로는 우리도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약간 장기판의 장기 알 같은 존재인 거예요? 현재 상태는 그렇다고 봐야죠. 차포쯤 될까요? 쫄 여기까지. 예. 만약에 혹시나 그러면 중국 타이완 문제랑 별개로 그 앞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거랑 완전 별개로 그냥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아예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거의 없다고 보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전력 차이라든지 이런 거로 봤을 때는. 그것도 있거니와 그렇게 해서 점령한 후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북한 또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러면 북한이라는 존재는 일단 대전제가 중국에게 얼마든지 이용을 당할 수 있고 이용한다면 북한이 따를 것이다라는 전제를 또 갖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검토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 좀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북한이 막 여러 가지 선동 문구를 구호를 막 외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적화 통일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최근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적화 통일? 거의 없죠. 저 마지막으로 들은 게 그냥 군대 있을 때 그 식당에 밥 먹으러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적은 북괴다 이거 몇 번 외치고 들어가는 거의 그게 마지막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북한이 언제부턴지 적화 통일이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타이완이 본토 수복 그러면 사람들이 뭐 뜻은 알겠지만 아이고 참 불쌍하다 이럴 거예요. 똑같이 북한이 지금 21세기의 한국을 놓고 우리 적화 통일할 거야 뭐 이런 얘기하면 주변 국가들이 아이고 불쌍한 것들 이러지 않겠어요? 적화 통일이라는 말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북한에서. 그래서 북한은 지금 자기들이 살고 싶은 거지. 누굴 침략을 해서 침략이고 적화 통일을 하고 뭐 공산주의를 퍼뜨리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들 입장에서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가능성 없는 얘기를 지금 떠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그냥 자기네들 정권 지키고 자기네들이 살아남는.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체제가 잘 유지되고 안정적이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뭐 중국이 야 나를 위해서 좀 나만 좀 건드려줘 그런다고 안 건드리죠. 그러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 굳이 남한을 침략할 이유가 없는 거죠. 중국이 시켜도 돈 줄게 밥 줄게 해도. 그런데 경제는 비피해지고 이제 아사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경제 제재는 계속 받고 그럴 때는 이판사판 그럴 수 있다라는. 이판사판일 수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살 길을 가르쳐 줄게. 요렇게만 해. 그러면 너 식량 내가 보내줘. 너 경제 원조 내가 해줘. 정권의 안정 내가 보장해. 해보지 않으련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살살 구슬리면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살살 구슬리면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북한 내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근데 예를 들어서 북한이 어떤 식으로 남침을 하게 될까, 어떤 식으로 도발을 하게 될까도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작은 섬 하나를 공격하는 것과 수도권을 공격하는 정말 큰 차이죠. 물론 이제 섬에 계시는 분들도 소중한 국민인데 소중한 영토인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를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측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남북한 사이의 긴장관계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으면 벌써 난리가 났을 상황도 지금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북한이 ICBM을 쐈습니다. 또 쐈구나. 그쵸, 이제 별로 이제. 북한이 뭐 핵 어뢰를 쐈습니다. 아이고, 그런가 보다. 먹고 살만하네,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북한 입장이나 중국 입장에서 아무리 자극을 해도 이게 자극을 안 받아요. 한국이. 막 큰일 났다고 하고 막 곡소리 나고 국회에서는 막 열불이 터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9시 뉴스에 한번 나오고 그냥 다음 날 되면 또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상황은 에스컬레이트 될 거다. 만일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실행이 돼서 북한이 중국의 사주에 의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상황을 일으키려고 한다면 그것이 그 확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일어나겠지만 지금 일상화돼서 무감각해져 가고 있는 이런 정도의 도발보다는 한 단계 높은 도발이 될 것이다. 그럼 그런 도발이 어떤 것이 있을까? 네. 그건 아마 바다에 미사일 쏘고 하늘로 미사일 쏘는 걸로는 안 될 거다. 네네네. 결국은 우리 영토를 영토 위에 뭔가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게 그러면 주한 미군이 네. 한반도에 집중하도록 만들고 네. 한국군이 한반도를 떠나지 못하도록 만들려면 네. 사실 그냥 조그만한 도발 정도가 아니라 네. 국지전이 됐든 전쟁까지 보신다라는 거잖아요. 아니요. 전쟁이 되면 안 됩니다. 전쟁이 되면 중국 입장에서 곤란해져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만일에 한국을 상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면 타이완 공격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을 안게 되니 그건 배보다 배꼽이 큰 것이고 네. 그래서 확전되지 않으면서 한국이 깜짝 놀라게 만드는 정도의 사태는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측컨대는 예를 들어 강원도 북부 지역에 수백 발의 그러니까 사람이 좀 적은 지역에 희소 지역에 수백 발의 포탄이 떨어진다면 경기도 북부 지역에 수백 발의 포탄이 떨어지는 사태가 생긴다면 이젠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한민국이 난리가 날 겁니다. 네. 또 뭐 전군 비상이 걸리는 건 뭐 당연할 것이고, 그쵸. 뭐 비행기 날아다니고, 뭐 이제 국회는 매일 그 난리가 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한다면 주한 미군이 날아가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걸 고운으로 볼 리가 없죠. 혹시 그러면 그 2010년 연평도 도발 정도의 규모? 그거보다는 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연평도 도발 사태 났을 때도 결국은 무마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딱 이철 박사님 생각에는 중국이 디자인을 딱 해서 네. 북한에다 줄 것이다. 네. 거의 그 계획 도면 설계도 주듯이 네. 여기야 예. 요 정도 근데 더 커지면 안 돼. 예. 요 정도 쏘고 예. 쟤네가 뭐 반격할 수도 있는데 K9 자주포 쏠 수도 있는데 한 요 정도 하고 있어. 약간 이런. 예. 그래서 사태가 막 좀 확대가 된다 싶으면 중국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어딜 나타내요? 한국에. 예.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어이 잠깐만 골치 아프지. 내가 북한 해결해 줄게. 양복 입고 와서? 그렇죠. 예. 해결해 줄게. 내 쟤 좀 다독거리고 잠깐 있어. 참아봐. 그러면서 이제 그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 뭐라 해야 되나 존재감이라든지 위상 한번 또 보여주고.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타이완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쪽에는 남북한 간의 그 군사적 긴장 완화를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중계를 하면서 그냥 양쪽 다 막 불바다 만들어 놓고 그냥 이판사판 저쪽에서 싸우게 하고 여기서 싸움 붙이고 이게 아니라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컨트롤드 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중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렇죠. 손바닥 위에서 이렇게 하는. 근데 혹여나 컨트롤이 안 될 수도 있고 북한이 이제 남침을 일으켰다가 자칫 이제 수도권에서 인명 피해가 커지고 하면 그때는 확전이 될 수도 있고 북한이라는 존재가 아예 그냥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 되죠. 만일에 북한에 그 한국군이나 미군이 진입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평화유지군을 보내겠죠. 그러면서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휴전 싸우지 마. 평화가 좋은 것이요.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디선가 뭐 핵무기를 가동시켜 버리고 뭐 미국이 뭐 핵으로 보복을 해주고 그건 아니죠.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개입을 해서 북한이 핵 안 쓰도록 내가 설득을 할게.
기다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뭔가 공멸, 최악의 상황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은 말 그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전쟁. 다만 그거를 이용을 해서 손쉽게 대만을 병합하려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근데 이 근본적인 그 물음부터 좀 드려볼게요. 중국이 대만을, 타이완을 꼭 무력 통일을 해야만 합니까? 지금처럼 가거나, 뭐 어떻게 뭐 다른 방식은 없을까요? 그 미국에서도 뭐 어떤 학자들도 그렇고 뭐 전 정부 무슨 뭐 연구소에 있던 브레인들도 뭐 26년이나 27년에 중국이 저는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력 통일을 해야만 하는 건지 그 방법밖에 없는 건지 저는 좀 그 근본적인 물음이 좀 있거든요. 네, 물론 무력 통일밖에 방법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조국 통일 과업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고 이제는 그 실현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거의 이제 그러면 홍콩은 됐고 이제 대만 하나 남은 이런 식으로요. 조국 통일 과업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소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거 그냥 역사책에서 조그마한 땅덩어리 하나 더 먹겠다고 막 수십만의 인명 피해가 생기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세기에 중국 공산당이 그 국민당 부대에게 쫓겨서 연안장정이라는 걸 했을 때 마지막에 연안에 도착했을 때 병력 수가 이제 뭐 10,000명도 안 남아서 뭐 8,000명여 명인가 정도 수준이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지금 중국을 다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얘기는 굉장히 길어서 또 많은 분들이 그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책에는 좀 몇 권의 책에 걸쳐서 쓰고 있습니다만 요지는 뭐냐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상만보입니다. 그렇게 그 동작과 이의를 천천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가면서 하거든요. 이 사건이 지금 많은 분들이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진핑 주석 개인의 정치적 야망에 의해서 타이완 통일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아니다. 제가 보고 듣고 이해하고 있기로는 이것은 그 장저민 시대부터 계획이 수립이 돼서 한 발 한 발 진행이 돼서 오늘날 드디어 어느 정도 준비가 됐기 때문에 실행 가능한 상태에 와 있고 그래서 실행을 도모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이지 이게 뭐 어저께 생각해서 오늘 뭐 때려볼까? 뭐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즉흥적인 것도 아니고 1, 2년 계획도 아니고 진짜 대상만보 천천히 계획적으로 현재까지 와 있는 근데 그 시점이 조금 가까이 와 있다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라는 개념도 이제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가까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중국에서 가깝다고 그러면 10년 내면 가까운 거고요. 5년 내면 뭐 눈앞인 거죠. 중국의 역사나 그런 걸로 봤을 때도. 근데 우리가 익히 많이 알고 있는 게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게 타이완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자국법으로도 자동으로 타이완에 개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법은 아무 상관없고요. 미국이 개입을 원하면 개입하는 거고 개입을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네 마음이니까요. 그러면 앞에서도 그 어떤 뭐 주한미군이라든지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이제 미군의 주둔 상태 그래서 그쪽을 뭔가 좀 타이완으로 집중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미국은 그걸 미리 간파를 하고 뭐 항공모함 몇 대를 뭐 대만 인근에다 갖다 놓는다라든지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자동 개입이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혹여나 타이완에서의 어떤 좀 더 큰 판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그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이 일단 그 인민해방군이 타이완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상륙하는 데 성공하면 사실상 게임은 끝났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때부터 타이완에서 그러면 싸우면 이거는 시간 문제. 너무 커지는 그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무력이 네. 타이완의 교두보가 확보돼서 병력과 물자가 수송 가능한 상태가 된다면 그러면 타이완 안에서의 그 일종의 그 소탕전 같은 상태가 될 텐데 네네네네. 그건 시간 문제지 결국은 중국이 다 점령할 거다. 그때는 이제 미국도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건가요? 사실상 그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그 미국이 예. 첫째, 미국이 과연 전쟁을 불사하고 타이완에 가서 중국과 전면적으로 붙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육상전은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그 영해와 그러니까 해상과 공군전은 공중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타이완 영토에 상륙하기 전까지는 좀 거기서 마찰이 벌어질 수 있고 예. 하지만 상륙을 한 다음에는 타이완 거기 뭐 인구 밀도도 높고 한데 예. 거기서 싸울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선 좀 큰 안목에서 보면요. 예. 트럼프 대통령 말기에 예. 미국의 그 싱크탱크인 CSIS에서 네. 당시 그 민주당 사람이었던 캐서린 힉스라는 여자분이에요. 네. 그 여자분이 소위 진보적 가치 전략이라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예. 그 진보적 가치 전략이라는 내용을 보면은 뭐냐면 미국이 그동안 수십 년을 네. 전 세계에서 싸웠는데 예. 이건 뭐 전쟁에 승리도 잘 못하고 네. 욕만 딜이 먹고 그리고 미국민의 피를 흘리고 미국인의 돈이 깨지고 이게 뭐냐 이게. 네네네. 이건 방법이 아닌가벼.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어떻게 하느냐. 첫째, 우리가 불쑥 나가가지고 싸우냐. 네. 그렇게 안 한다. 이제 니들이 싸워라. 네. 당사자가 피 흘리고 싸우고 죽어라고 싸워라.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안 낄래?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다. 딱 이렇게 돼 있고 아프가니스탄 외에도 6개 국가에서 다 철군할 거라고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네. 둘째, 개입을 할 때 만일에 당사자가 그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죽어라고 싸운다면 네. 돕겠다. 어떻게? 네. 무기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참전이 아니라 공군력 정도? 뭐 드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용병 기업을 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도 이제 나와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전략이 트럼프 대통령 말기에 그 국방부에 보고가 돼서 현재 지금 합참의장하고 있는 그 밀리 합참의장이 동의를 하고 네. 이게 오스틴 그 국방부 장관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까지 다 동의를 해서 이게 채택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후에 근데 원래 캐서린 힉스라는 사람은 원래 민주당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국방부 차관으로 입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나리오가 지금 보시면은 아프가니스탄 철군하고 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그 진보적 가치 전략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일어났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일찍 얘기를 했죠. 우크라이나에 미군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네. 근데 원래는 우크라이나에서 다 도망가려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끝까지 나와서 항전하겠다고 하면서 그 최전선에 나와서 네. 싸웠죠. 네. 국민들이 그러니까 거기 밑에 뭉쳐서 단결해서 또 저항하고 네. 피 흘리고 감동적이고 그러면 진보적 전략의 대상이 되는 거죠. 당사자가 피 흘리고 죽을 각오로 싸우는데 그렇다면 도와주다. 무기, 정보. 직접 참전은 아니지만 무기와 정보, 드론 정도. 거기에 이제 또 중요한 요소로 들어있는 게 동맹이에요. 동맹이요? 예. 동맹을 활용하겠다고 돼 있어요. 동맹을 활용한다? 예. 미국이 동맹을 맺어준다는 예. 아니고. 예.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그렇게 무기 제공하고 정보 제공하고 뭐 위성, 뭐 드론 이런 거 하면서 그럼 가서
몸으로 싸우면서 도우는 건 누가 하냐? 동맹. 지금 딱 그 유사한 흐름. 그렇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안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타이완 사람들은 막 죽어라고 싸울 텐데, 문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는 달리 이게 너무 코끼리와 개미처럼 체급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타이완 국민들이 피 흘리고 싸운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냐? 이게 안 된다고 하니, 그래서 일본의 일각에서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에서요? 예. 혹시 미국이 우리 보고 몸빵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방을 활용한다, 동맹을 활용하는 전략이. 예. 그럼 우리는 뒤에서 군수 물자도 좀 나르고, 정찰 이런 것도 좀 하고, 형님이 앞서시면 내가 뒷선다는 얘기지. 어떻게 나를 총알받이, 그건 아니지. 이제 이게 일본의 스탠스란 말이죠. 그래서 진작부터 일본의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한국의 50만 병력을 잘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들이 나왔어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몸빵하는 것보다는 저기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군을 활용을 해서 타이완 전쟁에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군사훈련 같이 한 몸빵들이 저렇게 수십만이 있는데요. 이제 요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미국이 일본, 한국 이렇게 해서 일본은 해군과 공군력이 충분하고 또 미군을 지원하도록 계속 훈련돼 있고 육군은 한국이 수십만 명이 수십 년 동안 같이 훈련을 해서 무기 체계도 일체화돼 있죠. 혹시 대만에는 타이완에는 TSMC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제조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더더욱이 애플이라든지 대부분 미국 반도체들을 TSMC가 압도적으로 많이 만들어 주니까 그래서 대만을 보호할 명분이 더 되는 거다. 거기에는 혹시 동일하시나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예. 물론 TSMC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그 반도체 기술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 맞습니다. 굉장히 소중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미중 충돌, 그런 지정학적인 충돌의 차원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그건 한참 아래 차원의 이야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만약에 TSMC가 사라지면 미국의 중요한 그 반도체 안보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이 중국은 타이완을 칠 수도 없고 미국은 그래서 더더욱이 타이완을 지켜줄 거고 그렇게들 말 많이 하고 물론 그런 컨선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TSMC 보고 미국에 와서 공장 만들어라 라고 해서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죠. 그렇기도 하고 똑같은 시각을 가진 미국의 극우 인사들이 만일에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해서 상황이 심각해지면 TSMC 공장을 폭파시켜야 된다. 오히려? 중국 손에 들어가지 않게. 그래요?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SMC 지키러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가 아니라 중국 손에 들어가면 아예 저걸 그냥 없애버려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TSMC의 전략적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TSMC라는 기업은 우리 삼성전자 반도체하고는 많이 틀려요. 우선 TSMC는 파운더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남의 제품을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회사는 이 설립자가 장중모 씨인데 애국자예요. 애국자. 그래서 미국 애리조나에 가서 공장 만들었을 때 이제 미디어들 기자들이 와서 물었죠. 어떻게 해서 이제 애리조나에 공장을 만들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기업의 관점에서는 미국에 와서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다. 여기 오면 원가만 올라가고 우리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오로지 조국을 위해서 미국이 요구를 하니 나라를 위해서 여기다 만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반도체 기술 어쩌고 이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지적을 받으니까 장정모 회장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무리 공장을 미국에 갖다 놓고 아무리 무슨 짓을 한들
TSMC의 반도체 기술은 미국 것이 될 수 없다. TSMC의 반도체 기술이 필요하고 TSMC의 그 기술을 원한다면 타이완을 보호해다오.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TSMC는 타이완 내에 공장을 분산시키고 연구개발 기능을 전부 타이완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고. 일부러? 예,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네네네. 미국은 우리를 도와라, 우리를 보호하라. 이제 이런 전제로 만들고 있죠. 미국 애리조나인가? 네. 삼성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그래서 오히려 TSMC의 역할이 분산되기 때문에 대만을 지켜줄 명분이 좀 떨어진다, 낮아진다가 아니라 네. 그래도 핵심은 대만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TSMC는 그래서 그 플러스 원 세대라는 방침을 정했죠. 그러니까 항상 최첨단 기술은 타이완 내에서 생산하고 네. 그 다음 9세대 기술만 미국에서 생산한다로 기본 방침을 정해놨고요. 왜? 나라를 위해서. 네. 그리고 지금 미국 애리조나에 짓고 있는 공장, 1공장, 2공장이 다 완성이 돼서 막 생산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TSMC 전체 생산량의 5% 정도 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엄청나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혹시 만약에 타이완 이런 데서 전쟁이 터졌을 때 중국의 본토가 영향을 받거나 미국의 영토 어디라도 좀 영향을 받거나 그런 확전 가능성 이런 거는 혹시 생각 안 해보셨을까요? 네, 중국 본토는 영향을 입을 겁니다. 중국 본토가 영향을 받는다. 그건 이제 복잡한 얘기인데요. 네. 아무튼 현재 미군 쪽에서 중국을 상정해 놓고 시행한 여러 개의 워게임이 있는데 본토 쪽에 있는 시설과 군사시설을 공격하지 않고는 너무나 피해가 커서 안 된다는 결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본토까지 가서 진출해서 전쟁을 하는 그렇게까지 판을 넓히면 이제 가랭이가 찢어져요. 그래서 중국은 자기들이 국지적으로 유리한 영역, 네. 다시 말해서 타이완 부근에서 전쟁을 하는 게 중국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 중국이 역사적으로 여러 전쟁을 겪었지만 바다 건너서 거의 태평양 건너서 가본 적은 없잖아요. 예, 원양 해군도 안 되고 두 번째는 레이더라든가 항공 전력이라든가 또 항공모함도 그게 똑같은 항공모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격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국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한다 그러면 현재 타이완 앞에 대하고 있는 복건성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군사적인 레이더 시설과 군사 비행장과 이런 것들 그다음에 미사일 기지들을 만들어 놨어요. 네. 그 범위가 고밀도 범위가 약 38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타이완까지의 해역은 물론이고 타이완의 동쪽 해역 약 100km 정도까지가 완전히 육상 시설로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중국 전투기에 예를 들어 미사일이 좀 부실하고 레이더가 좀 부실하고 위성이 좀 부실하고 항공모함이 좀 부실해도 지상에 쫙 밀도 있게 갖춰져 있는 군사 시설들의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으면 해볼 만하다.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워게임을 통해서 미국이 워게임을 돌려봤을 때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중국 본토를 치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타이완을 쳤을 때 그거 역시 뭔가 포커스를 좀 분산시키는 군사력을 좀 분산시키는 그런 용도로 미국이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타이완을 공격하니까 미군도 타이완 근처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이완을 둘러싼 사방 100km, 200km 내에 중국의 군사시설이 고밀도로 겨냥하고 있는 데로 들어가면 미군의 비행기, 항공기 그리고 함정들이 너무나 데미지가 큰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 대륙 쪽에 있는 육상에 있는 군사시설들을 공격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입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뭐 아무튼 요거는 이제 이철 박사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예측 예. 시나리오 영역인데 사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해야죠. 그죠? 피해야죠. 이런 일이 예. 벌어지면은 안 될 텐데.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사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쉽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뭐 이게 100% 맞다. 요렇게 해야 된다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한 가지 방안으로서 예를 드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처럼 뭐 국가 안보 얘기하면 북한 얘기하고 그다음에 미군과 협력을 해서 양안 전쟁에 우리가 참여를 했을 경우에 미군 등 뒤에서 돌을 이렇게 던지는 수준으로 참여하게 될 것 같은 그런 건 아니다. 네, 그건 우리가 받을 데미지나 영향도 엄청나게 큰 것이고 이 전쟁의 스킬도 굉장히 큰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길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같은 슈퍼 강국들의 각자의 셈법을 잘 헤아려 가지고 그들의 선수의 선수를 치고 나가야만 살 길이 있다. 지금처럼 남들이 다 결정하고 진행하면 뒤에서 졸졸졸 쫓아가는 상태로는 우리에게 답이 없다. 그럼 우리가 먼저 나간다면은 어떤 답이 있을까? 그 답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제가 제시하는 샘플은 우리가 양안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타이완에 가서 전쟁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북한을 공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안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먼저 북한을 선제 타격해야 된다는 말씀. 뭐 그러니까 명분은 잘 만들어야죠. 근데 뭐 북한은 명분을 충분히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저께 또 미사일 날렸잖아요.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것도 명분이 될 수 있겠죠. 네가 ICBM 날렸으니까 이제 우린 친다. 뭐 이래도 되는 거고 우리 참을 만큼 참았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속하게 북한을 공격해 들어가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통일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요? 근데 만약에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이 이루어졌다면 그거는 아예 그냥 무력 통일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각오가 아니라 무력 통일이죠. 그걸 그냥 아예 목적으로 들어가는. 근데 거기 혹시 핵이 있는데 저 김정은이라는 핵 가닥해가지고 누르면 어떡하죠? 그래서 그거부터 없애야죠. 거기부터. 제가 잘 몰라서 근데 군사적으로 가능은 하겠죠. 그래도 정밀 타격. 도대체 군대가 있는 목적이 뭡니까? 그런 작전 같은 건 미리 만들어 놔야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습 공격이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전격전이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격적으로 뭔가 확전이 되지 않게 빠르고 정밀하게. 아니요, 확전이 될 수밖에 없죠. 빠르고 정밀하게 먼저 핵 시설들을 무력화시키고, 동시에 전면적으로 북한을 공격해서 치고 올라가야죠. 그렇죠. 그게 이제 북한 땅에서면은 전면전이어도 된다라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 피해가 그죠. 대한민국 남한에도 미칠까봐 이제 걱정이 되는 건데. 북한이 공격하면 어떤 피해가 있고 남한이 공격하면 어떤 피해가 있나요? 사실 뭐 생명은 다 똑같은 거라서 뭐라고 참 답을 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이게. 그럼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사실상 전세가 이제 북한이 어려워지는 상태가 되는 데까지는 뭐 일주일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물론 이제 땅을 다 점령하고 새로운 정권을 만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전후 처리의 상태까지 가려면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런 액션을 취한다면 중요한 거는 이제 북한보다도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 거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고 거꾸로. 그럼 중국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일에 북한을 방어해 주기 위해서 6.25 때처럼 인민해방군을 지원을 보낸다면 타이완을 공격할 생각을 이제 못하게 될 겁니다.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능력이 중국이 안 되니까 말이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북한을 공격하지만 그것은 타이완을 돕고 미국을 돕는 거다.
그러면 중국은 선택을 만일에 타이완 포기하고 북한을 돕겠다. 북한을 지켜내겠다. 콜. 그럼 거기서 휴전을 하든지 휴전 협상을 하면 되죠. 물론 이렇게 말처럼 쉬운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때는 근데 또 중국이 개입하고 그러면 일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닐까요? 일이 커지죠. 그런데 중국이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십 년간 준비해 와서 중국 공산당 100년 목표 중에 하나인 조국 통일 과업을 포기하고 북한을 돕겠느냐? 물론 이제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그러기는 쉽지 않거니와 그런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 고민을 할 것이므로 중국과 협상을 동시에 재개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북한을 공격하면서 한편으로 중국과 협상을 하는 거죠. 우리 입장은 이건데 자, 첫 번째 너 타이완 통일해. 우린 북한 통일한다. 콜? 근데 그게 우리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모든 군사력을 일으키고 선제 타격도 그냥 대한민국만의 전력으로 할 수 있다라면은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그거는 미군의 협조와 어떻게 보면 승낙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그 논리대로 하면 미국이 타이완 공격을 하면서 한국군 데리고 가는 걸 한국 정부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죠. 군사 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데. 그쵸.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 문제가 생기면 그 군사 작전 통제권을 발동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전쟁을 그렇게 나와서 우리 젊은이들이 타이완 해협에 가서 목숨을 잃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타이완보다 당연히 한반도가 중요한데 그리고 이게 서로 상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이완 공격을 안 하고 배신을 때리고 북한을 공격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북한을 공격함으로써 타이완을 보호하고 중국이 어려워지고 미군이 편해지는데 그 미군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면 미국 입장에서 그러면 타이완을 지킬 수 있다라는 카드가 오히려 더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액션을 취하면서 중국과 협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중국이 협상을 그러니까 아예 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군대를 막 대규모로 북한에 보낼 가능성도 없는 거 아닙니다. 완전 그럼 최악이죠. 그런데 만일 협상이 시작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지옥 같은 일이죠. 중국이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남반부 애들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협상을 해. 이거 막 경악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작전 계획과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거꾸로 북한을 공격할 필요도 없이 북한과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맞고 도장 찍을래? 그냥 도장 찍을래?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평화 통일할래? 무력으로 통일 당할래?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그 에필로그에도 이런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아까 제가 프롤로그는 앞부분 읽어드렸고 에필로그에 필자는 제정신이 아닌 또라이 취급을 받을 공산이 크다. 스스로 쓰신 겁니다. 스스로. 기꺼이 미친 사람이 되고자 한다라고 이철 박사님이 쓰셨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걸까요? 그래도 뭔가 미연에 좀 방지하자라는 뜻인지.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자라는 건지 좀. 저는 진지하게 한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무슨 군사 전문가, 무슨 정보 전문가가 아니고요. 그냥 시민입니다. 그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 얘기를 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될 법이나 한 소리야? 이런 반응이 처음에 오실 거예요. 그럼요.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계를 딱 지워놓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작전 통제권이 없는데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제 이런 기존의 그런 상식들을 한번 다 떨쳐버리고 네. 한번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네. 백지에서 한번 그려봐야 되는 시점이다. 지금 그 전쟁의 위험은 지금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는 양안 전쟁의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나 그 인식이 적게 돼 있고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에게 닥쳐올 피해가 엄청나게 큰데 그 피해에 대한 인식도 적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의 필요 시급성과 그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이 적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극이 큰 이런 주장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뭐 허튼 구석이 많이 있겠죠. 허튼 구석은 웃으시면 되고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진지하게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상황을 평가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런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뭔가 조금 운을 띄워놓고 예. 이거 자체가 논쟁이 되어도 어찌됐든 간에 여러 시나리오 안에서 뭔가를 대비할 수 있는 일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불편한 이야기고 진짜 어떻게 보면 소설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당연히 그냥 불편한 이야기로 끝나고 소설 같은 이야기로 끝나면 더 좋을. 그런데 우리는 항상 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 근데 생각해보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난 게 7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유구한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리고 테크니컬리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죠. 휴전 상태니까요. 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전쟁 세대가 아니니 전쟁에 대한 기억도 없고 상황 인식도 사실은 떨어지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도 뭐 이게 전쟁이 날 것 같아서 훈련을 하겠습니까? 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북한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걸까? 뭐 제가 공격하자고 했더니 그건 아니고 이런 반응을 1차 보이셨잖아요. 대부분 시민들이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좀 머리에 쥐고 계속 불편하게 살자는 걸까요? 아니면 평화 통일이 제일 좋기는 한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전략 상태라는 겁니다. 무전략. 무전략, 무목표, 무계획. 그냥 어제 편히 살았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살고 오늘 이렇게 별일 없이 살았으니까 내일도 이렇게 살고 통일? 뭐 가다 보면 통일 되면 뭐 한번 생각해 보고 안 되면 뭐 할 수 없고 이게 소위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무전략 상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아무 전략 없고 아무 목표가 없고 아무 계획이 없고 우리 국가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21세기가 된 지도 2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국가가 되고 싶은 걸까요? 약간 우리도 그러면 중국처럼 대상만보 코끼리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뭔가 계획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국가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미국이 국가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일본이 국가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까불이처럼 그걸 작전 통일권 통일?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상태로 계속 있어가지고는 남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 운명이 좌우될 거라는 거죠. 열강들의 틈 속에서 남들의 의지로 한반도가 또 움직일 수 있는. 네네. 그러네요. 어딘가에 그래도 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안 보여서. 제 오픈 퀘스천입니다. 혹시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참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되게 뭐 강경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 다 무슨 뭐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일단 장기적인 계획과 전략, 목표도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냥 우리가 전쟁만 안 나면 되지. 굳이 또 통일까지 필요하겠어. 요즘에 그 설문조사 같은 거 보면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것도 요즘에 TV에서 잘 안 틀어주잖아요. 어릴 적에 정말 그 노래 엄청 듣고 부르고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참 이 통일이라는 것도 그렇고
아무 생각이 없어서는 안 되는데 오늘 그래서 좀 뭐 불편하실 수도 있겠고 황당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시작된 전쟁이라는 네. 책을 통해서 우리 이철 박사님을 통해서 그래도 뭔가 생각할 거리를 많이 좀 던져본 것 같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